자, 이 교재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잘 살피셔서 내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쪽입니다. 3쪽은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의로운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창의적인 지혜, 그리고 열정적인 도전입니다. 우리 학교가 꿈꾸는 비전은 바른 품성과 창의력, 지도력을 보러 갖춘 품격을 지닌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품격입니다. 품격.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인간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무엇이라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3년 동안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6쪽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겠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무슨 과목을 언제 어떻게 배울지에 대한 하나의 지도서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 더 보람차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교과 영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왼쪽 상단에 보시면 교과 영역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영역이 모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교과, 탐구교과, 예체능교과, 그리고 생활교양교과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교과가 있는데 국어과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필수 이수 단위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끝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이 문과 계열 쪽 또는 이과 계열 쪽의 과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국어과를 보시면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입니다. 이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남양주 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국어라는 과목은 반드시 10단위를 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최소 단위이죠. 어떤 학생이 나는 국어가 정말 싫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죠. 나는 국어를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나는 국어를 안 들을래요 라고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럼 아무리 싫어도 국어는 몇 단위를 들어야 하냐면 10단위입니다. 그럼 단위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라고 하면 일주일에 국어가 3시간 들었다 그러면 3단입니다. 즉 일주일에 그 과목 선생님이 몇 번 들어오냐를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일주일에 4번 들어오셨는데요 라고 하면 수학이 4단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학년 때 국어를 8단위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국어는 최소 2단위만 더 들으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학,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수학이 너무 좋다. 근데 최소 단위가 10단위죠. 그럼 수학은 몇 단위까지 들을 수 있냐? 최대 22단위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나는 수학에 관련된 과나 수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22단위를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나는 수학에 너무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학생은 10단위를 듣게 되는 거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듣는 단위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비슷한 단위수의 수학, 국어, 영어 단위수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2015 교육과정부터는 내가 어떤 과목을 더 들을 것인지 덜 들을 것인지 개인마다 다 편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사, 역사 과목이죠. 역사 과목은 필수 2수단위가 6단입니다. 근데 1학년 때 여러분이 1학기 때 3단위, 2학기 때 3단위를 배우게 되면 한국사는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탐구 영역을 보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문과, 이과를 나누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한테는 문과, 이과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계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능에서도 예전에는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시험지가 달랐는데 이제는 문과, 이과 중에서 문과 과목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과 과목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도 되고 문과 계열 쪽에 대학교를 가는 학생이 문과 과목을 안 듣고 이과 과목으로만 시험을 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사회는 필수단위가 10단위고 과학은 12단위입니다. 둘의 차이는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 때문에 2단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과학 탐구 실험은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 탐구는 12단위, 그다음 사회 과목은 10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체육 예술, 우리 학교는 체육은 기본이 무조건 10단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아무리 싫던 아무리 좋던 간에 최소한 체육은 10단위를 들어야 합니다. 예술은 우리 학교에서는 음악과 미술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10단위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악 계열 쪽으로 갈 것인지 미술 계열 쪽으로 갈 것인지 또는 어느 과목을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생활교양 과목도 합쳐서 16단위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1년에 30단위 곱하기 2 해서 60단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단위라는 것을 내가 충족하면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필수 단위에서 단 한 단위라도 모자르게 선택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쪽입니다. 그러면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학교는 일본어, 중국, 정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나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나는 정보라는 과목 대신에 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싶은데 이 과목이 우리 학교에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13쪽을 좀 대학을 좀 최상위권 또는 어떤 특정 계열에 대한 자기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주문형 강좌와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학교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주문형 강좌와 클러스는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문형 교육 강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식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식당이 돈가스만 파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돈가스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돈가스를 싫어해요. 근데 보니까 아줌마가 계란 후라이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 저는 이 친구는 돈가스를 먹는데 저는 돈가스를 별로 싫어해요. 혹시 김치찌개나 아니면 김치하고 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냥 맨밥에 그거만 먹어도 좋아요 하는 학생들이 있죠. 분명히 메뉴에 없는 거죠. 이 주문형 강좌나 클러스터는 주문에 없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 주문형 강좌의 뜻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프랑스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프랑스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015 이전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근데 2015 교육과정부터는 프랑스를 배우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먼저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근데 그 인원수가 너무 작죠. 우리가 그런 과목을 소인수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인수,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변 학교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줌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식 등을 통해서 실제로 그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일본어를 배우러 가든지 중국어를 배우러 가든지 정보를 배우러 가는 시간에 프랑스어를 선택한 소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공간에 모여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자기 진로를 먼저 확실하게 정하고 자기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 당당히 주문형 강좌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형 강좌는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클러스는 뭐냐? 클러스는 영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작은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리를 이어서 배우는 건데 주문형 강좌하고 다른 점은 뭐냐? 주문형 강좌는 다산고등학교에서 강좌를 개설을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만 듣는 겁니다. 근데 클러스터라는 건 다산고등학교에 프랑스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한 5명 정도 있고 그래서 주문형 강좌를 열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근데 인근에 도농구에도 한 5명 있고 동화고등학교에도 한 5명이 있고 인천고등학교에도 한 5명 있다 합시다. 그럼 합쳤더니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럼 한 반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도농고등학교에 프랑스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농고등학교가 클러스 중심교가 돼서 그 과목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산고등학교 학생이지만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으면 정해진 일자에 학교들 클러스 협력교끼리 먼저 날짜를 정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거죠. 즉 학교가 연합해서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문형 학교는 소인수 과목이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클러스라는 건 역시 똑같은 소인수 과목이지만 인근의 학교들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것을 왜 하냐라는 궁금증이 여러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고등학교에 와서 의미 없이 앉아있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대학이라든지 사회에 나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 학교가 올해부터 도입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즉 고교 학점제는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2015 교육과정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이건 또 뭐냐라고 하면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교육과정 주문형 강좌라든지 클러스라는 건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경기 꿈의 대학교라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하는 특색사업으로 여러분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 고3 담임할 때 한 여학생이 자기는 화장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화장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친구 엄마가 헤어샵을 해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 저 주말에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엄마한테 이렇게 피부 관리하는 거나 헤어하는 거를 조금 배울 거야 라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아이가 갔다 오더니 선생님 저는 헤어학과에 안 갈래요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헤어 디자인을 하는 게 아이들 머리 만져주는 건지 알았더니 막상 미용실에서 일해보니까 자기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얼굴에 화장 그려줄 때는 앉아가지고 그렸는데 막상 거기서 일어서서 하루 종일 일어서서 머리카락 떨어진 거 쓸고 또 손님들 접대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과 체력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경기 꿈의 대학교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의 시행착오죠. 그걸 죽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미리 그 대학을 가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막연히 신문방송학과를 준비해서 대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신문방송에 관련된 기관 내지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미리 특강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가본 대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내 적성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적성이 맞으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경기 꿈의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기 꿈의 대학교의 소개가 보다 자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진정한 꿈이 있고 자기가 구체적인 진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경기 꿈의 대학교도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교육과정 내용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소개에 들어갑니다. 12쪽입니다. 7쪽입니다. 7쪽. 오늘 아침 10시까지 오시는지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9시가 되면 학교 교가가 교실과 운동장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교실에 들어와야 할 지각이 아닙니다. 그럼 그 노래가 언제 울리냐? 9시부터 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등교 시간은 언제냐?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여러분 등교해서 교실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중학교가 45분이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일각교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종례 및 청소 이후에 방과후학교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있죠. 방과후학습, 방과후학교 또는 보충수업이라고 불리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런 과목을 좀 더 심한 내용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하는 것이고 나는 듣기 싫다 그러면 가도 됩니다.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제공합니다. 글자 그대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난 우리 집은 좀 시끄럽고 도서관은 다니기 싫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 있죠. 학교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도 잡혀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주도학습은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개학 후에 인원수가 얼마인지 학년부에서 파악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시간이라고 잡혀 있는데 학교에서는 석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이 돼서 학생들이 저녁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요 인근의 식당이나 아니면 도시락 등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8쪽입니다. 8쪽을 보시면 학사 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우리 학교의 지침서죠. 몇 월 며칠에는 무엇을 하고 하는 건데 특히 지필평가 기간이라든지 학교 행사 등을 여러분이 잘 고려해서 학습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럼 지필평가가 언제니까 내가 공부를 언제까지는 끝내고 문제집은 언제까지 풀어야겠다. 또 교내대회가 뭐니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자기의 하나의 길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쪽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적혀 있는 매뉴얼들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그동안에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행아웃 미트를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작년에 구글 아니면 줌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혹시 구글 행아웃이나 줌이 아닌 프로그램을 쓰신 학교가 있습니까? 아직은 대답하기 싫죠? 그렇죠? 좋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행아웃 미트하고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입해 줘야 됩니다. 줌은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죠.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맞춰서 링크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구글은 약간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구글 스위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줘야 되고요. 자, 공지사항 및 가정통신문에서는 요즘은 종이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IM스쿨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게 먼저 IM스쿨 앱을 다운받아서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두 분 다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보호자분께 꼭 반드시 스마트폰에다가 IM스쿨 앱을 깔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는 가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필평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 있을 때 이제는 IM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IM스쿨이라는 앱을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쪽입니다. IM스쿨 까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 사이에 IM스쿨 앱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와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자, 14쪽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가입 방법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1학년 일반 학생이다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 그 계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nydss21100101 그 다음에 골뱅이 ny다산.hs.kr.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정식 명칭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산고등학교를 검색하게 된다면 이천에 있는 다산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무조건 앞에 남양주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NYDSS는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스튜던트, 학생이다라는 약자이고 21은 앞에 숫자 21은 여러분이 2021년도에 입학을 한 거고 1학년 일반 1번이기 때문에 10101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학년 10반 25번이라면 110, 25번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시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엠스쿨 앱을 까시는 학생들은 가끔 여러분이 11반 내지 12반에 편성되어 있다는 문자가 갈 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임의대로 여러분을 편성한 것이고 여러분의 진짜 반은 26일경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겁니다. 그때 공개가 되면 그때 여러분이 자기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꼭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자기 인증을 해야 됩니다. 자, 비밀번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산한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치면 됩니다. 만약에 2005년 1월 1일 남학생이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시작하겠죠. 0501, 013.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 끝이 4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글은 무조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익스플로러 앱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죠. 이 브라우저를 갖고는 유튜브를 볼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구글의 라이벌이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이고 구글, 유튜브를 만든 회사에서 쓰는 웹브라우저는 바로 크롬 브라우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는데 사실 로그인이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를 썼니를 꼭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는 14쪽에 보면 여러분이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 남양주 다산고등학교는 뒤에가 NY 다산점 학교 이름이고 HS는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라는 뜻이고 뒤에 KR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이름이 남양주 다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쳐야 되는데 구글이란 말만 듣고 뒤에다가 뭘 치냐 하면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뒤에 gmail.com을 쓰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이 이메일을 제대로 적었는데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은데도 로그인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학교에서 준 계정이 맞냐라고 했을 때 맞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죠.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서 준 아까 이 계정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부여받은 중학교 계정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죠. 그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조심해 주세요. 첫 번째, ny다산.hs.kr이 맞는지, 두 번째, 남양주 다산고등학교가 준 계정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20쪽에서 22쪽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실입니다. 보건실은 뭐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프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층 보건실로 갑니다. 그럼 보건실 입실 확인증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1교시가 국어다. 그럼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아파서 보건실에 있을게요 라고 하면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보건실에 가져와서 보건선생님한테 내고 그 시간에 보건실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전 1교시에 이렇게 보건실에 있었습니다 라고 확인증을 줘야지 결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꼭 알아두시고, 너무 아파서 내가 보건실까지는 어떻게든 왔는데
교실까지는 못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건선생님이 가끔 전화로 연락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본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급식 시간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 시간은 오후 1시부터 1시 50분 사이에 50분간 이루어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급식 시간이 50분까지라고 해서 1시 40분경에 오는데 급식 종료, 급식실을 문을 닫는 건 1시 50분이지만 배식이 종료되는 것은 1시 30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들은 1시 30분경에는 급식실 앞에 줄을 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배식 때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밥을 먹고 거기서 자율배식을 또 더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감염 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더 먹고 싶은 학생은 나중에 추가로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이 다 끝나고 음식이 남으면 추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생활하면 요령이 생기니까 자기가 부족하냐면 그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서관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더 많은 책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학생 1인당 몇 권씩 빌릴 수 있냐? 총 7권을 빌릴 수 있고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일주일만 연장시켜주세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추가로 7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최대까지를 포함하면 3주간이 되고 요 7권이라는 거 여러분 요 점만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은 아마 학생부에서 다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가 별로 보장도 없다. 나 의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조직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 꼭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럼 나는 학교에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23쪽.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만 요약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두 가지죠. 파마돼요? 염색돼요? 빡빡 미는 거 돼요? 다 됩니다. 단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럼 과도의 기준이 뭐냐? 사실 기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세우는 게 품격이죠. 난 이 정도 해도 내 품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머리를 빨갛게 들이던 노랗게 들이던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두발 자유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염색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애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월의식 이런 게 안 생기죠. 왜?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나는 안 할 뿐인데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는 다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요. 그럼 뭔가 내가 선생님을 이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뭔가 어른이 되고.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봐도 괜찮습니다. 자기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양심이 그렇게 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정말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복장은 교복이 기본입니다. 자, 용모와 장신구 이것도 궁금해하는 학생들 많죠. 반지 껴도 돼요. 귀걸이 껴도 돼요. 중학교에서 일일이 잡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품격을 지킬 수 있을 범위 내에선 학생은 꾸밀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난 이 정도를 해야지 난 이쁘다. 그러면 하는 거죠. 단 과도하다라는 건 자기 기준은 아니겠죠. 그렇죠? 내 화장이 짙은지 내 옷차림이 과도한지는 자기는 몰라요. 왜? 남이 이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본인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자, 신발입니다. 신발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실외화를 교실 안에까지 신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발 주머니를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간혹 나는 교실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슬리퍼를 학교에 두고 다녀도 됩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품격의 문제이죠. 어떤 학생들은 주차한 변명을 막 해요. 발톱이 빠졌네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들 구두 신고 돌아다닙니다. 아니면 최단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죠. 왜? 그게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품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슬리퍼 신을래 라고 하면 학생부와 약간의 마찰은 있겠지만 여러분의 품격이 그 정도인 거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게 여러분 휴대폰이죠. 휴대폰은 학교 등교 후에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다시 나눠주게 합니다. 핸드폰은 뺏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인데 맞아요. 뺏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수거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약간의 이거는 반별로 차이는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휴대폰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웬만하면 휴대폰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 것인데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친구가 자는데 침 흘리고 자요. 너무 웃기죠? 이거 웃긴 짤이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야, 봤냐? 얘 침 흘리고 잔다라고 하죠? 학교폭력이에요. 고등학교 학교폭력이 만약에 인정된다. 그러면 전학 내지 퇴학이에요. 중학교하고 달라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시죠. 그러니까 그럼 대하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법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무서운 점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핸드폰 수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29쪽은 여러분이 별표 치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선도의 기준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처벌받는지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 근처에 경찰관의 숫자가 늘었다 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불안해하지는 않죠. 왜? 경찰관이 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뭔가 불안해져요. 또 똑같은 거죠. 학교 선도 규정을 봤는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그만큼 약간 삐뚤어져 있는 방향이 약간 제대로 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형 기준을 여러분이 꼭 살펴보시고 자, 혹시 반장 내지 학생회장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도 있죠? 그렇다면 양형 기준을 꼭 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학생한테 강요할 만한 처벌 규정인가 하는 거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학교에서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설 배치도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은 3층이고 여러분의 생활 공간은 3층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자, 교실 배치도는 여러분 여기 희미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요 밑에 보면 여러분이 4층, 5층에 올라갈 일은 사실 없습니다. 수업이 아니라면 4층은 2학년 교실이고 5층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층, 5층은 올라갈 일이 없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5층에 올라갈 일은 음악실이 5층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음악 수업을 위해서 5층에 올라가는 경우 하나가 있고 4층에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술실이 4층에 있고 하나는 전국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댄스 연습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우리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댄스 동아리가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댄스 동아리실이 지금 비어있다는 거죠. 거의 아이돌을 키워도 될 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아이돌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그쪽 배울 쪽에 꿈이 있다라고 하면 댄스 동아리를 만드셔서 그 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2층이 아마 여러분이 3층이 수업하는 공간이라면 2층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시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급식실, 바로 여러분의 이 강당 바로 밑이 급식실이고 그 옆에 컴퓨터실, 그리고 그 옆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책을 받으러 내려가는 1층에는 보건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기 쉽군요. 오늘 하고 있는 행사가 오리엔테이션인데 쌤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춰지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하자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겠습니다. 오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체육관입니다. 남학생들 농구 좋아하는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 보이는 게 농구 골대인데 저 농구 골대가 이렇게 공중에 막 올라갑니다. 저거 있는 학교가 경기도 내에 몇 개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댄스 연습실 얘기했는데 교실 한 칸보다 더 크고 다 벽에 거울이 붙어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 있나요? 네. 없는 거죠? 오늘 대입 관련한 얘기를 쭉 할 건데 되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거예요. 잘 모르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
한 10번쯤 들어야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고 향후에도 뭐 진로선생님이든 담임선생님이든 외부 강사든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 오늘은 짧게 요점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기와 회의를 가지고 왔는데 청소기 저거 뭔지 알죠? 다 XX사의 무선 청소기입니다. 저 무선 청소기 만들어지는데 몇 년 걸리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옛날에는 유선 청소기였던 건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줄다리기 있는 거, 먼지 봉투 있는 거 그런 거 봤어요? 되게 불편하죠? 근데 저 불편한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선을 없애려고 하고 먼지 봉투를 없애려고 했는데 무려 15년 걸렸어요. 아이디어만 5,000개가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회민이는 다들 아나요? 잘 모르죠?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인 건 알아요? 노인과 바다? 네. 다들 모르는군요. 노인과 바다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어부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굉장히 큰 고기를 잡았고 그 고기를 개에 매달고 왔더니 상어가 다 뜯어먹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 한산한 내용을 회미게이가 듣고 이걸 문학작품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실은 어촌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미게이만 노벨문학상을 받았냐? 그 얘기를 듣고 글로 만들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몇백 번의 퇴고 과정을 거쳐서 저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치 로또를 사서 몇십억에 당첨되는 그런 꿈을 혹시 꾸고 고등학교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일 거예요. 그 중에 고등학교 3년 동안 1차 지필, 2차 지필, 이른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무려 12번을 봅니다. 아까 일정 때 다 봤죠? 아까 그 학사 일정 보내니까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1학기에 8일, 2학기에 8일 동안 저 시험이 있죠? 그러면 3년 내내 며칠이에요? 24일간 시험이 있는 거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는 한 번도 보지 않았을 텐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전국 영합학력평가라고 하는 걸 봅니다.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저 시험은 나하고 무관한 시험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시험 굉장히 중요하죠? 저 시험은 뭘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냐? 수능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얼마 전에 선배님들이, 누나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그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 본 학생들이 수시를 끝내고 정시를 끝내고 지금 대학에 합격해서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다시 재수, N수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행평가 굉장히 많죠.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을 9개 과목이라고 가정하고 한 과목당 그 평가 어떤 횟수를 4회 정도라고 하고 1년에 2번 본다고 하고 3년간 본다고 하면 저 수행평가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대회, 각종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이런 거 하면 정말 하루하루 어찌 보면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런 걸 거쳐야만 여러분들이 멋진 그런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런 게 다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 3년 선배들이 지금 대학에 갔는데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 지금 정원을 못 채워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0.1이라도 있다면 대학은 갈 거예요. 문제는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가 문제인 거죠. 만약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또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 맨 아래에 당하죠? 저 단계가 어떤 건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 거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고 해서 수시에 몇 퍼센트를 뽑을지, 정시에 몇 퍼센트를 뽑을지 이런 것들을 올해 8월달까지 각 대학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를 몇 퍼센트 하고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걸 좀 자세하게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빨리 통과하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통과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외도 하면 좋았다. 그리고 대학에 평가하는 분들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조금 못 믿겠다 싶어서 저렇게 평가자의 참여 수준이라든가 회피, 제척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하고 6개월 정도 뒤에 뭘 하게 되느냐면 수시모집의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2년 6개월 뒤에. 아니, 고등학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무슨 원서 접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9월달에 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기 1학년이 아니죠.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웃는 학생도 있고 그때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렇게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해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언제 합격자 발표하고 등록해요. 근데 그 떨어지면 불행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넘어가냐면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정시 모집은 1인당 3번의 기회가 있어요.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응시기회의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4년제 대학은 가, 나, 다 딱 3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불합격 처분됩니다. 나는 가군에 가고 싶은 대학이 많아요. 가에 2개 쓰래요. 그러면 가에 하나 붙고 가에 하나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불합격 처분됩니다. 이런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보시면 역시 합격자가 이렇게 발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생일 때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는 애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올해 겪을 것 같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마 올해 설날에 뭐 이런저런 이동을 못하게 해서 용돈 많이 못 받았죠. 고등학교 갔지만. 근데 앞으로 3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용돈을 받을 거예요. 50만 원에도 100만 원 많이 받을 텐데. 근데 그때 혹시 정시만으로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재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왠지 친척들 만나는 자리에서 가기 불편해지고 막 그럴 거예요. 여튼 그래서 정시 모집이 이렇게 있다. 아까 지금 공정성 강화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뀐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기 맨 뒤에가 여러분에게 당하는 거예요. 교과활동, 혹시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특사항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부에 보면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숫자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너 몇 등급이야? 그러면 저 4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있고요 라고 하는 게 교과 활동이에요. 그런데 그 교과 활동 밑에는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써 있습니다. 근데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몇 자까지 쓸 수 있느냐? 5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1년에. 종합의견도 1년에 500자까지 쓸 수 있고, 물론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는 거냐? 교과 담임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활동도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도 연간 500자, 봉사활동은 혹시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봉사활동 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그리느냐면 1년에 20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기존에 봉사활동을 반영했을 때도 없었고 여러분들 때는 아예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여러분들이 넌 친구들에게 배려하거나 나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껴본 적 있어? 가져본 적 있어? 이렇게 혹시 면접대라든가 이런 걸 듣게 되면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다든가, 혹은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몇 시간 해야 만점이고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진로활동도 역시 대학교 갈 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1학년 때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체육교사가 꿈이에요 라고 했는데 2학년 되니까 선생님 저는 체육교사 말고 과학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3학년 때 가서는 선생님 저는 그냥 헬스 트레이닝 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 바뀔 때마다 그걸 계속 써놓게 되면 학생들이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게 돼요. 그걸 다 설명해야 하니까 입학선생님에게. 근데 그런 것들 다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게 바뀐 내용입니다. 수학경력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올해 학교에 들어와서 국어 과목에서 4%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받았어요? 교과우상을 받았죠. 근데 올해부터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학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진짜 반영되지 않을까요? 교과우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1등급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1등급이라는 거죠. 숫자가 남죠. 숫자가 남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갈 때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는 요소가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숫자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활동도 대학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여러분들하고 저기 이 학생들은 상관없고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하고 중요한 그런 차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도 표기됩니다.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있어요. 선생님, 올해가 2021년인데 22, 23년 저희도 해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올해가 21학년도니까 올해 고 3학년들은 대학교 가면 몇 학번이에요? 21학년이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학번으로는 몇 학번이에요? 22학번이죠? 맞죠? 여러분 고3이면 몇 년도예요? 23년도죠? 대학교는 몇 학번으로 가는 거예요? 조기적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몇 학번 가게 되는 거예요? 24학번 가겠죠? 저기 나와 있는 24학번에 이렇게 폐기된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대학교 가면 24학번 된다. 오늘은 그것만 알고 가도 돼요. 그거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 본교는 수능 성적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려운 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입시하는 입시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올해 각 영역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의 50% 이상은 재수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수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에서 모두 다 1등급 맞으면 대학 가겠죠. 근데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3등급, 사회탐구 2등급 이렇게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어떻게 하겠어요? 재수하겠죠. 그러니까 국어는 여전히 1등급인 거잖아요. 영역별로 똑같이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했듯이 모든 영역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의 반은 꼭 재수하게 되자. 제가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수능을 강조하는 대학들, 수능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에요.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앞으로 수능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입시판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학교생활 기록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강조하는 전형, 또 하나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수능 시험,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논술 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거나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앉은 학생 중에 저는 사회 배려자에 속하는 학생이에요.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예요. 차상위 계층이에요. 학부모 가정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특히 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 가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퍼센티지가 더 올라갔습니다. 대학 가서도 학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국가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1회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죠? 여기 다 서울대 가고 싶죠? 아닌가요? 서울대 3,0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런데 서울대 잘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2021년도에 재학생하고 재수생 누가 많이 갔어요? 안 보여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지금 2021년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재학생은 몇 명 갔어요? 298명. 재수생 몇 명 갔어요? 339명 갔죠? 잘 보세요. 검정고시 몇 명 갔어요? 33명 갔죠? 뭐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시험은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 있죠?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시험 몇 번 본다? 12번 본다. 모의고사 몇 번 본다? 계속 이런 시험들 다른 학생들 다 학급 체험 활동한다고 저기 어디 에버랜드 가는데 저 공부해야 됩니다. 안 갈 겁니다. 이럴 거예요? 재수생들은 그런 거 없죠? 주구장창 주식학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 학습을 강조하는 수능은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수생이 많이 갔다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정시 때 올해는 학교생활기록, 다시 말해서 교과 성적을 단 1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군데는 반영하긴 합니다. 조금 더 올해보다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능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 갈 친구들은. 자, 이건 서울대 말고 서울에는 12개 대학이 지금 어떠해요?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안 보여요? 아래 파란색이 재학생이죠. 위에 빨간색이 재생이죠. 근데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재생 이상이 계속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수능 시험 100%로 뽑으면 재학생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리하는지 조금 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수능 중요해졌고,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글자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기재졌다. 그 부분을 누가 쓰느냐? 교과단위생이 쓰시는데 교과단위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걸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토론을 해볼 사람이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긴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좋은 얘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까도 말했듯이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은 올해예요, 올해 하고 여러분 대학은 많이 바뀌느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갈 건데 짤막짤막하게 한번 볼게요. 점점 정시 고집이 늘어납니다. 잘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어, 영어, 수학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숫자가 되게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보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그 숫자만 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라이벌 학교 중에 대표적인 라이벌 학교가 동아고등학교죠. 와고등학교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묻지도 않고 동의도 안 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와고등학교에 9등급 있어요, 없어요? 국어에 우리 학교처럼 국어 교과서적 내신서적에 국어에 9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상대평가기 때문에 거기도 9등급 있고 우리도 9등급 있어요. 거기에 다 1등급 아니에요? 걔들도 4%밖에 안 돼요. 동아고도 그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딱 4%만 1등급인 거예요. 우리 학교도 이 중에서 딱 4%만 1등급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자면 그거를 뽑는 게 제일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수능으로 뽑는 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기 약간 진한 파란색 보이죠? 20.4%. 전국적으로 보자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좀 바꿔보자면 이래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바꿔보자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보는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수업 시간에 시험 때 보여준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써져 있는데 그걸 통과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물론 대학마다 수능 최저학년 기준을 걸어두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가 세계 영역에서 2등급을 요구해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2년 선배 중에 전년도 같은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했을 때 2등급을 3개 맞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서울에는 상위권 대학은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하면 수능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갈 수가 없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교과가 많지만 하지만 수도권으로 보자면 교과는 확 줄고 종합전형이 많이 늘어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스카이는 어디를 말하는지 알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스카이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S는 서울대, K는 고려대, Y는 연세대. 그런데 저기 주변에 있는 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스카이가 뭐냐 그러면 수원대, 경기대, 용인대라고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학들이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나요 혹시? 거기에 가기 쉬운 것 같죠? 이제 고3 되면 교과선생님 그때 그 얘기를 왜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경기도에 뽑는 그런 정원들인데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보라는 얘기냐면 경기도에는 여전히 교과전형이라든가 종합전형이 많다. 수능보다 더 많다. 그리고 수능은 아까 말했듯이 재수생, 삼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재학생들은 그러니까 결국 수시모집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시모집은 다시 말해서 학생은 교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종합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학교 생활하면서 수업 시간 혹은 수행평가
혹은 여러 가지 지출평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점국립대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 대학을 가면 좋은 이유는 이 대학 출신들이 나중에 각 지역에 많은 공기업들이 내려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전력공사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본사가 어디가 있어요? 나주에가 있어요. 나주. 전라도 나주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 특히 전남대라든가 이런 데 출신들을 30%까지 뽑게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저 대학을 나오면 그런 데 가서 유리하겠죠? 흔히 우리 공기업을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런 데 갈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회 중에 하나가 거점국립대를 졸업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현재 이런 데서 뽑죠? 뽑는데 보니까 수시모집에서는 다 뭐로 뽑아요? 중학교생만 뽑죠. 그러니까 중학교생만 뽑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을 다 중히 여기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시에서는 가나다 중에 다 어디 있어요? 다 나중에 있죠. 교원대 빼고는. 초등교육과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대 나오면? 애들이 주니까 초등교육과 나오면 중학교 선생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 사범대학 나오면 초등학교 선생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 자율식이 달라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 나와야 돼요? 교대를 나와야 됩니다. 내가 20분에서 25분 사이 끝을 내려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선배 때부터 바뀐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때, 3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목은 1, 2, 3, 4, 5, 6, 7, 8, 9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A, B, C 성취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달라요. 반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전에 설명하셨던 분이 2학년 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자리에서 5분 10분 얘기 들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특히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려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통계학과에 가려고 해요. 통계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 과목 중에 우리 학교에서 선택해야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세 개를 묶어서 하나를 선택하게 해놨어요. 내가 통계학과를 갈 거면 뭘 들어야 돼요? 수학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해요. 공대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예요? 수학하고 과학이죠. 특히 과학 중에서 뭐예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물리, 화학. 대학에 가면 물리하고 화학을 안 배우고서는 대학에 뭐 그게 원자력공학과든 건축공학과든 기사 자격을 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과목이 중요해요. 역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그런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과목을 어떤 성취도를 받았냐 가지고 대학에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오른쪽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는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똑같이 봤어요, 문제를.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그냥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거고, 독서하고 문학에서. 그런데 선택 과목은 학법과정은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과를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과목이 좀 바뀌어야겠죠? 근데 국어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데 수학이 중요해요. 저기 지금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과 2를 75% 공통적으로 내지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요거를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 공과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데 이게 무조건 다 성립하는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대학은 저걸 필수로 지정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다 풀어놓은 학교가 있어요. 기하를 쉽게 얘기하면 도형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저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아요. 많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대학에 갈 때는 학교에서는 절대평가 형식으로 A, B, C를 하지만 대학에 갈 때는 1, 2, 3, 4, 5, 6, 7, 8에서 등급을 얘기해요.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차분차분 나중에 한 10번 정도를 더 듣다 보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과 수능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건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국가에서 평가하는 수능이 이렇게 다른 게 몇 과목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자세히 배워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고 수능이 이렇게 다르다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떤 학교는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하게 해놓고 이 학교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저렇게 지정한 학교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통과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이거 다 했다가는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미적분을 택할 거냐 기하를 택할 거냐 확률과 통계를 택할 거냐 탐구 과목이 지금 사회 탐구하고 과학 탐구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택해도 되고 둘을 택해도 됩니다. 졸업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과학 탐구 2개만 택하든가 사회 탐구 2개만 택할 수 있었어요. 혹은 과학 탐구와 함께 사회 탐구와 함께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과학 탐구 하나, 사회 탐구 하나면 그렇게 선택해도 돼요. 과학 탐구 2개만 선택해도 되고 수능 가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학은 과학 탐구만 선택하는 걸 요구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학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력 보이나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쟁력인지 보여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경쟁을 겪은 적이 없죠? 저기 맨 위 이날의 위에가는 몇 등이신가 보세요. 487.8대 1. 서경대 실용음악과 342대 1. 실용음악과 중에서 되게 제일 경쟁이 높은 건 뭐예요? 작곡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요즘에 텔레비에서 무지하게 많죠? 경연대회. 그죠? 이명웅 같은 게 많잖아. 그죠? 제일 높은 건 보컬이에요, 보컬. 실용음악 중에서 보컬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실용음악과 쪽으로 진로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하고 싶냐라고 하면 보컬하고 싶대요. 보컬은 가수가 되지 않으면 거의 절망적이에요, 진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 음악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용음악과 나온 쌤은 쌤이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 무려 교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실용음악과 나온 음악생은 몇 명? 경기도 전체에 몇 명? 한 명이에요. 선생님 조사 안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사해봤어요 제가. 그럼 교사 말고 다른 데 나가면 되지 않느냐? 실용음악과 나와서 다른 데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코인노래 가서 노래 조금 잘한다 친구들이 칭찬하니까 아 공부도 하기 싫고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쉽지 않다.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 자체가 어렵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글쓰기 능력이나 문과는 이과 쪽은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수학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경쟁률은 무지하게 높고 충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학생이 A, B, C, D 4개 합격했어요. 그럼 내가 팔 하나 여기 보내고 다리 하나 여기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등록하겠죠. 나머지 3군데는 이른바 전문용어로 펑크라고 하는데 등록하는 학생이 없겠죠.
그러면 그 밑에 떨어진 학생을 갖다 끌어올려서 합격생을 만드는데 그런 걸 충원이라고 해요. 충원 합격이 잘 안 돼요, 군수조정이. 대학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라고 하는 걸 걸어두는 학교가 3분의 2쯤 되는데 저걸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경쟁이 아주 높아서 합격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과단원은 아까 말했듯이 주로 숫자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고3 돼서 학생 교과서 학교이지 그러면 교과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해요. 왜일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등급 대학생들이냐? 4등급, 5등급, 6등급이에요. 그 3개 등급을 합하면 몇 퍼센트가 되느냐?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아무나 찍어서 야, 너 국어 5등급이 이런 거 다 맞춰요. 반은 맞아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숫자만 갖고 따지는 전형을 교과전형이라고 하는데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는 전과목 다 반영할 거야. 우리 학교는 과학 필요 없어. 우리 학교는 수학 필요 없어. 우리 학교는 영어 필요 없어. 잘하는 것만 골라와도 돼. 4개만 골라와도 돼. 8개만 골라와도 돼. 각 대학마다 이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내가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3 때. 경쟁률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벌써 많은 사이트에서 작년도 커트라인 점수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택도 없는 성적이라고 하면 원서 자체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양대 교과전형이 1.1등급인데 내가 2.1등급이야. 나 2.1등급 잘하는 학생인데 원서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 떨어져요. 잘 안 내요. 경쟁률 높지 않아요. 하지만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충원이라고 하는데 성적 높은 학생들이 여러 곳을 만들기 때문에 성적이 웬만큼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충원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요. 각 학교별로 이렇게 뽑는 인원들입니다. 꽤 많이 뽑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생긴 건데 이거 뭐냐면 각 대학마다 인원을 제한하거나 퍼센트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제한해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는 우리 학교에서 몇 명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니까 쉽게 바꿀게요. 와구나 동아구나 우리 학교 모두 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몇 명 원서를 낼 수 있어요? 와구는 우리보다 공부 잘하니까 10명 쓰고 동아구 우리보다 잘하니까 공부 10명 쓰고 우리는 그냥 잘못하니까 0명 쓰고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이 몇 명? 2명만 원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전형은 경쟁률이 막 100대 200대 되지 않아요. 각 학교마다 2명씩밖에 못 쓰니까. 높아야 4, 5대 1 정도예요. 높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거나 보세요. 이 2명을 뽑거나 5%를 뽑거나 10명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 제한하는 게 지역균형 전형이다. 우리 학교에 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여러분 보기에 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런 전형이 있다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 학교에. 지역을 균형적으로 뽑겠다는 전형이니까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진로 선택하면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나는 대학에 갈 때 군대를 갈 거니까 물리학 완투를 꼭 들어야 돼. 난 통계학과 갈 거니까 수학을 꼭 들어야 돼. 그런 걸 어떻게 반영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렇게 반영합니다. 각 대학마다 다르죠. 어떤 학교는 고르게 해서 하고 잘하는 세계 고르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이수했는지 자체만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여기 써있는 학교 이외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써있는 학교 이외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우리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 뭐가 있었어요? 물리학 2, 기하 이런 게 다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기 있는 학교는 하고 안 하는 학교들도 많다 이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자, 그래서 교과전형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대비하면 좋은데
이 얘기를 지금 또 다 이해시키려면 아마 또 이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냐면 공통 과목인데 공통 과목은 다 몇 학년 때 배워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몇 학년 때 배워요? 몇 학년? 1학년. 1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중요해요.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아놓지 않으면 고3 때 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전형이 고등학교 교육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영향이 있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중하고 이런저런 임원이 되려고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만든 중요한 그런 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은 숫자를 갖고 파악하지는 않아요. 숫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자들이 있어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과목당 몇 점? 과목당 몇 점? 500점. 500자의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학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과목에 등급하고. 자, 이렇게 종합전형 뽑는 학교들인데 최상위권 대학을 뽑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중위권 대학들도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이런 학교들 있죠. 안양대, 근처에 대진대, 차의과대, 을지대, 강남대 이런 대학들도 이렇게 종합전형을 뽑는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고대만 가려고 종합전형 준비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도 이거 준비해서 이런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학생까지 있었냐면 연대 생물학과 붙은 학생 중에 8등급 맞은 학생이 붙었어요. 이 학생은 곤충 박사였어요. 학교 수업 말고 곤충책 열심히 하고 곤충 연구 많이 했던 학생인데 그런 학생이 연대에 붙은 적도 있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2010년대 초반. 지금은 그런 학생 안 뽑아요. 지금은 어떤 학생 뽑아요? 교과 성적이 훌륭한 학생.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기록이 잘 되어있는 학생,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 서울대학교 건데 다 우리 여기 가야겠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완화됐고 그리고 교과 평가가 좀 들어갔다는 게 좀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보다 1년 3대부터 적용되는 전형이에요. 자, 이제 거의 끝마무리 다 돼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이 가는 길보다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학교에는 없는 과, 첨단학과 이런 데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학교들이 첨단학과들이죠. 한국항공대에는 스마트 드론 공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드론 택시 타고 다니는 이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들이 많이 못 뜨고 있지만 비행기가 아주 굉장히 비싸죠? 왜 비싸죠? 저기 뭐 유럽 같은 데 가거나 호주 같은 데 가는데 비행기가 되게 비싸죠? 왜 비쌀까요? 항공료 때문에 그래요. 항공료. 이게 비싼 일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이제 미국 가거나 유럽 가는데 그런 비행기 안 탈 거예요. 어떤 비행기 타요? 전기 비행기 탈 겁니다. 충전하는 비행기. 실제로 지금 전기 비행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유럽에. 아주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내년 되면 아마 분명히 항공료 타고 다니는 비행기 없을 거예요. 옛날에 혹시 9.11 테러라는 거 기억해요? 그 외에 알카에다가 비행기 뭐 그냥 미국에 가서 빌딩에 가서 부딪혀서 난리 났었던 거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빌딩이 폭파되고 불이 나고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항공유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왜죠?
전기 비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차까지만 알죠? 이제 전기 비행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를 가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비한다고 하면 훨씬 더 또 앞날이 또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이에요. 특히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때까지 잘 안 되다가 3학년 가서 저 올해 뜯어맞고 인생 바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2.5등급 맞은 학생이 고3 때 와서 5일 등급 맞으면 몇 등급 되나 보세요? 몇 등급 돼요? 2.2등급 되죠? 0.3등급 줄이는 거예요. 고3 때 5일 등급 맞는 거 진짜 어려워요. 고1 때, 고2 때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때 준비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단 한 번으로 뭔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미리미리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작년도에 쌤이 여러분들 1년 선배들하고 전체는 아니고 한 4분의 1가량 개인 상담을 했더니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천문학자가 꿈이에요. 저는 보건학 계열학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큰 건 신문방송 하겠다는 학생이 많아요. 왼쪽 거는 주로 학과 중심으로 해놨고 오른쪽 거는 대개 직업 중심으로 해놨어요. 경찰하고 싶다, 의사하고 싶다, 아나운서 하고 싶다, 서공하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뭐라고 써있어요? 안 보여요? 글을 잘 못 읽은 제일 큰 메모가 뭐예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써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선택하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고 어떤 대회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책자 잠깐 펴보세요. 맨 뒤쪽. 맨 뒤에 뭐가 써 있어요? 빈 양식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보여요? 여러분들 일생의 10대 사건이 뭔지,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은 뭔지, 이거 지금 한 3-4장에 걸쳐서 쭉 있죠? 요거 잘 써서 담임쌤에게 내거나 나한테 가지고 오면 쌤이 여러분들하고 아주 길게는 아니더라도 3-40분 동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아직 여러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일기 학생들의 꿈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로또도 아무나 얻지 못해요.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의정부에 영당 로또 판매점이 있다는데 저기 전라도 경상도에서 버스 대전에서 와서 거기서 로또를 산대요. 글쎄 너무 어이없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로또조차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긴 한데 잘 보시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데 진로선택 과목 선택에 너무 애를 쓰거나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반영하는데 그걸 안 택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도 오래간만에 이런 데 앉아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추울까봐 따뜻하게 놨더니 또 졸리고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거로 얘기는 끝내기로 하겠고, 나중에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이 생기면 저기 이메일 보여요? 이 이메일에다가 글을 남겨주면 내가 짧게 이렇게 답변도 달 수 있고, 또 상담을 희망한다고 하면 찾아와서 상담을 희망한다는 게 좀 민망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남겨주면 아까 써놨던 그 양식들에 잘 써서 가지고 오면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으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다른 내용도 많고 왜 저걸 지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만들 때 모형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뭔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만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를 받으러 가는데 또 입구 쪽에 보면 안내라고 쓰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절부터 강다현 학생, 강다현, 네, 일어나세요. 권민서, 요 두 줄 학생들은 지금 저 안내 학생을 따라서 지금 자기 소지품 들고 갑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사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기적인 사람도 있죠.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저도 학교에 온 것도 있고,